2019년에 취득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가 건물로 월세 800만 원 소득을 거주게 됐죠. 첫 번째는 일본은 굉장한 저금리, 그때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였죠. 두 번째는 일본의 월세가 살인적이다. 걸어들이는 월세가 꽤 높았던 거죠. 즉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 과거에는 일본인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은 2030 세대들, MZ 세대들 단독주택보다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 백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대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맨션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던 것이 버블로 치닫게 되면서 버블 시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본인들한테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되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인들은 부동산을 사면 떨어진다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빈집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체 집의 30%가 빈집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당연히 인구 감소입니다. 일본은 지금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 나라죠. 노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 일본인들이 그렇게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서점 직원이었습니다. 초봉이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곳이 지금도 허다할 정도로 굉장히 박봉인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된 건데요. 돈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은 계속하고 싶다. 그러면 일은 유지하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보자. 그렇게 선택한 것이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것은 마이너스 통장을 파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을 합니다. 월세 받는 투자를 시작했는데 대출이자 빼면은 40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이 4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돈을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으면서 딱 1억 원을 만들었을 때 아파트 갭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투자를 불려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2019년이 됐던 시점이었던 거죠. 2019년은요, 와 진짜 아파트 불장 중에 불장 자고 일어나면 서울 아파트 몇 천만 원씩 뛰어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아파트가 몇 천만 원씩 뛰어있다는 얘기는 또 며칠 후면은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는 그 해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는 거 팔고 종잣돈이 얼마 정도 생길 것인가, 그리고 이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된 시점이었죠. 제 책에서도 밝혔고 일본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돈이 이제 5억 원 정도의 종잣돈이었는데요. 5억 원으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괜찮은 동네 아파트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던 사람이어가지고 식당에서 뭐 먹고 있는데 거기 이제 상가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도 누군가는 월세 내면서 장사하고 누군가는 그 월세 받으면서 임대업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야후재팬에서 정보를 좀 찾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땅값도 찾아보고 맨션 값도 찾아보고 사람들의 수요나 공급 같은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죠. 첫 번째는 일본은 굉장한 저금리, 그때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였죠. 최근 들어 0.25%가 됐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두 번째는 혹시 일본에서 사셨거나 일본에 뭐 지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월세가 살인적이다. 걸어들이는 월세가 꽤 높았던 거죠. 즉 수익률이 높았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거에 확신을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아무래도 버블 붕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도 고민되고 무엇보다 대출도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찾아봤고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사례들도 찾아보고 또 그 업체들도 다녀봤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은 물리적으로 너무 멀다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임장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한번 가려면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여권이라고 해서 땅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도 역시 저는 싫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은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자유로운 거죠. 물리적으로 가깝습니다. 2시간, 3시간이면 바로 도쿄든 오사카든 나고야든 도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도착해서도 어딜 가도 한국어가 써 있고, 두 번째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 사면은 땅 문서 이렇게 받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소유권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규제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때 규제가 되게 무서웠던 거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 어마어마 때린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한테는 좀 부담인 게 확실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현실화가 됐고 그렇지 않게 되었지만서도 흔들리는 제도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로 일본에 건너가서 상가 건물을 취득하게 됐죠. 2019년에 취득한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가 건물로, 당시에는 사실 월세가 지금만큼은 높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열심히 월세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월세 800만 원 소득을 거두게 됐죠. 일본에서 건물주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 월세 제가 800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또 다른 부가 수익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판기입니다. 일본 여행 다니시면서 자판기 한 번쯤은 다 뽑아 먹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자판기도 누군가의 땅 위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 쉐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땅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자판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주차장비가 꽤 비싸고 도쿄 안쪽 역세권일수록 비싸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수익이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요, 세금이나 대출 시스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런닝 코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세금하고 대출 이자 같은 것들인데요. 일단 세금은요, 우리나라보다는 세율이 높기는 합니다. 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겨지는 이 금액 자체가 조금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세를 낼 때요, 우리나라는 공시지가에서 몇 %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일본은 공시지가가 아니고요, 이 세금을 내기 위한 또 다른 공시지가가 또 있습니다. 일반 공시지가보다는 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세금을 조금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특히 그리고 세금 시스템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앞으로 다가올 종부세가 무섭고요, 이게 무섭고요 했었는데, 근데 일본은요, 그들은 정말로 한 번 만들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다 이거죠, 제도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운영 비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투자자들한테 맞고요. 그 다음에 대출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가 앞서서 일본 부동산 투자가 대출 금리도 싸고 이래서 좋다 했지만 그 대출 금리를 받기까지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면서 1.5%의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거짓말하네, 일본에서는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한테는 절대 대출 안 해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공격을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일본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한테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4년 정도 운영했잖아요. 건물도 운영하고 했지만 지금도 일본은행에 가면 저를 취급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 법인을 설립해서 한국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있고요. 허들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그 높은 허들을 넘었을 때 1.5%라는 달콤한 대출 금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 제가 이거가 너무 궁금해서 과연 1990년에 일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투자 광풍이 불었고 버블이 터졌는가 라는 걸 좀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요, 우리나라랑 닮았던 특징은 토지 신화였습니다. 땅을 사두면, 부동산을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자체를 땅이 스스로 일하게 해서 돈을 창출해내는, 즉 수익형 투자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무조건 시세 차익의 개념으로만 봤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살 때요, 5% 수익 받는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사는 아파트 투자자 아무도 없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그 전략을 행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 이 모습은요 1990년의 일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인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은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좋은 맨션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비슷해서 좀 무섭죠. 그런데 한국과 그 당시 일본의 차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적으로 전세제도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전세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집을 살려면 자기가 살거나 월세로 임대 주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나 더 있죠. 전세 주거나. 전세 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갭 차이만큼만 제가 지불을 하고 전세 세입자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저 대신 이자 내주면서 돈 빌려주는 꼴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지만 일본의 버블이 터지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히는 게 고금리였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브레이크를 바로 걸어버리니까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기업체나 개인들이 파산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침체기가 왔었을 때 우리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전세 금액의 금리를 건드리지는 못했죠. 전세 금리는 저렴했어요. 즉 아무리 금리가 높아졌어도 이 갭 투자자들한테는 내가 힘든 거는 이 남은 갭 금액 뿐이었어요. 전세 세입자가 저금리로 계속해서 대출 갚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사실 전 국민이 부동산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투자할 수 있는 접근도가 되게 좋아요. 1,000만 원만 있어도 갭 투자할 수 있는 곳 있는 것처럼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죠. 상가도 투자할 수 있죠. 오피스텔 등등의 여러 가지 투자재가 있어서 그걸 좀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 당시에 일본은 사실상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맨션을 내 집 마련으로 사거나 월세 주는 용도로 사거나 그게 아니면 땅을 샀던 거예요. 창고나 공장 부지 같은 걸 내가 사용하지 않을 건데 저 땅 사두면 오를 테니까 사놔야지. 이랬던 게 심했던 거예요. 실사용 목적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사뒀으니 그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죠. 물론 다른 요소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그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투자자들도 선제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를 좀 대비하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인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주택 거래 비중도 단독주택 유형이 꽤 높습니다. 주요 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재미있는 현상은 2030 세대들, MZ 세대들 단독주택보다는 초고층의 타워맨션 그것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자녀가 없는 그런 고소득 부부들 그들은 파워 커플이라고 부르거든요. 파워 커플들이 타워맨션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역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살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의 편의성을 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된 이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투자를 시행을 했고 결국에 일본 부동산까지 가서 월세 받는 건물주가 된 이야기까지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나서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를 내고 나서 받았던 질문 중에 일본 투자할 때 그 5억 원은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스토리나 평범한 월급쟁이가 1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불리고 조기 은퇴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글로 집필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제가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본 부동산을 접근하시기 위해서는 좀 정확한 정보 그리고 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자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 하실 수 있도록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